안녕하세요. 카오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돼 있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김성근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던 우리 카오스 강연 1차 강연에서는 우종학 교수님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주라는 것이 그 공간 가득히 뭐가 차 있는 또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우주의 그 기원에 이어서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가 강연을 듣겠습니다. 그 물질은 그 소립자로부터 시작해서 원자, 분자를 거쳐서 생명체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강연은 지난 강연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명예교수이시자 현재 광주과기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희준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양력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MIT에서 생물학과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신 후에 미국 육군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다가 1997년에 서울대학교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현재는 광주과기원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김 교수님의 그 글을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별을 바라보기 좋아하고 꽃의 색깔과 향기에 도취되어서 과학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기 좋아하고 꽃의 냄새와 향기를 좋아하면 그 꽃의 색깔과 향기를 좋아하면 시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과학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것을 좋아해서 사물의 배후에 들어있는 기본 원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화학을 전공하면서도 물리학이라든지 천문학 그리고 생명과학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서울대학에서는 문과생들에게 우주와 생명의 역사를 융합적으로 가르치는 자연과학의 세계라는 과목을 15년 동안 강의해오고 계시고 현재는 광주과기원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논문이나 노벨상 수상 내용을 가지고 원전을 가지고 토론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새로운 과목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책도 여러 편을 지으셨는데 생명의 화학, 삶의 화학,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 빅뱅 우주론의 3가지 기둥 등 많은 책을 저술하셔서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아주 활발하게 소개해 주셨고 현재는 팟캐스트에서도 우주와 생명을 주제로 다양한 대중 강연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물질의 기원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주, 물질, 심지어 생명의 기원에 관한 통찰을 아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제 제목이 이제 물질의 기원인데, 여러분 물질이라 그러면 그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물질이 아니고 거의 동등한 수준에 나는 뭐는 아니고 여러분 물질이죠? 전 물질이에요. 예. 그러면 물질은 뭐가 아닌가요, 혹시? 우리 정하훈 교수님 어때요? 비물질, 반물질, 반물질도 물질이죠. 예, 물질의 반대는 제 생각에는 빛이에요. 예, 인간은 빛은 아니에요. 예. 그죠? 자, 그러면 물질의 기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아주 기본적인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림이 있고, 또 우리 다윈도 소개를 하고. 자, 저 그림 혹시 다 많이 보셨죠? 예, 저게 고갱의 그림이죠. 제목이 뭐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원전이 제가 한 거의 20년 살다가 온 그 보스턴에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에 전시가 돼 있는데 정말 대작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제 강의할 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까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고 그게 바로 물질의 기원이 되고 또 사실은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우주의 기원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번 기원 시리즈인데 기원을 이제 다루는 과학적으로 제일 먼저 무슨 기원을 다룬 게 아무래도 제가 알기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 같아요. 그전에는 누가 무슨 기원이라는 거 했던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그래서 다윈이 이제 그 종은 우리 한 종은요 다른 어떤 종으로부터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왔다. 그게 이제 이론이고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윈 보고 아니 그러면
거슬러 가면 요 전에도 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생긴 생명 자체는 어디서 왔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윈의 대답이 야,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생명의 기원을 논하려면 차라리 물질의 기원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물질의 기원이라는 말이 아마 과학자에 의해서 쓰인 게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결국은 물질의 기원. 그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누가 논해봤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예.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물질 기원, 생명 기원과 다 관련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추적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제 실력이 닿는 데까지 시간이 닿는 데까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 소개는 다 드렸고, 그러니까 저렇게 타이티에서 말이죠. 아무 걱정 없이 뭐 이렇게 편히 사는 사람도 어디서 왔는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위는 물질 세계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빛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한 100년 전만 해도요. 19세기에는 이제 물질의 기원을 정말 과학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되면서 시작으로 해서 쭉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빅뱅이 있고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 납득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이따가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초기에는 입자들이 급격하게 진화를 해요. 그렇죠? 쿼크 전자 이런 것들 양성자, 중성원자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때는 근데 아주 가벼운 수소 헬륨 정도밖에 안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몇 억 년 후에 별들이 태어나서 별이 또 일생을 거쳐요. 그것도 진화를 해요. 늙고 나중에 죽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생기고 그 이제 이 별의 진화이자 동시에 원소의 진화죠. 수소로부터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그런 진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밖에 나가서 우주 공간에 퍼져 나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서 화학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저기 수소, 메탄, 암모니아 몰래 간단한 이제 아직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들 만들고 그게 이제 지구상에서 일련의 반응을 거쳐가지고 생명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핵산의 뭐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거치고 그다음에 일단 생명이 태어나면 그다음에 이제 종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생물학적 진화가 있고 그 생물학적 진화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결국 인류의 진화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이제 5가지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게 되는 이거를 정말 100년 전에는 아무도 얘기를 못했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간단히 우리 영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자, the universe is a big history. 요즘에 big history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외국서는 그런 식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filled with mystery.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the drama is cosmic. 우리 인간의 드라마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주적인 드라마고 and so dynamic. 아니 dramatic, dynamic. 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 됐는데 이거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아인슈타인의 재미있는 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the universe is that it is comprehensible. 이게 this is Einstein's fine verse about man's place in the universe.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잘 썼죠? 누가 썼는지? 네. 인간이 우주를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우주에 관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이래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이거 1시간 끝나고 나서 우주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를 덜 했어요. 이분이 1955년에 돌아가기 때문에 빅뱅도 잘 몰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왔다는 게 결국은 이 넓은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있는 이해가 생명체가 또 있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걸 이만하게 이해가 됐다는 게 우주에서 인간의 특별한 위치를 말해주는 거고. 예. 자, 근데 이 과정이 말이죠. 저 일련의 과정이 뭐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42억 년 전에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요 위치에 생겼다. 그건 뭐 여기다 딱 갖다 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밑에 causally connected.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sequence events,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대충 이야기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물질의 기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10배씩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는 어떤 물질이었을까? 이게 언제쯤 태어났나? 이거 한번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10의 1승이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코리아 스폰서 뭐였죠? 월드컵이었어요. 월드컵. About 10 years ago. 그 다음에 100년 전에는 대강 뭐죠? 저거? 이거는 2차가 아니고 1차죠.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그 다음에 1000년 전 정도가 되면요. 그때는 세상이 어땠을까요? 특히 유럽, 중세 유럽은 암흑기예요. Dark Age prevailed in Europe. 그 다음에 한 10,000년 전에 그때 이제 농사가 시작되잖아요. 농경이 시작됐고 한 10만 전, 대충 10만, 15만 그때쯤에서요. 우리 현생 인류 호모세피언스가 브랜치 아웃 됐고요. 예. 그 다음에 한 100만 년 전에는 인류가 이제 불을 쓰고 그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니고요. 호모 에렉투스예요.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이제 1000만 년이 되겠죠. 1000만 년쯤 전의 중요성은 우리의 조상하고 침팬지의 조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공통 조상으로 갈라지는데 그거 대개 한 700만 년 전이라고 그러고 반올림하면 1000만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억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공룡이 지배하죠. 예. 이게 멸망한 게 6,500만 년 전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는 상황이 어땠을까? 자, 공룡에는 뭐 DNA가 있었을까요? 공룡도 유전을 했죠. DNA를 했겠죠. DNA 있어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 했나? 8승 했죠. 그다음에 9승. 10억 년 전에는요. 이 지상에는요. 육상에는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식물, 동물, 박테리아 전혀 없고 모두 바닷속에 있었는데 대략 한 40억 년 전에 이제 생명이 태어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10억 년 전에는 모든 게 바다에 있었고 더구나 이건 아직 캄브리아 폭발 거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때는 아마 그 바다에서 제일 아까 공룡이 지상에서 그 아주 다미넷 들었듯이 그때 바다에서 최고의 강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이노박테리아 같아요. 광합성 박테리아. 이 광합성이 한번 시작된 다음에 아주 왕성하게 지구를 채웠을 겁니다. 바다를. 그 다음에 이제 10배 더 가면요. 100억 하면은 이제는 거의 우주의 기원에 접근을 해요. 138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물론 태양계에 생기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을 텐데, 예. 이제 거의 우주의 기원. 그러면, 처음에 별이 생기고 그때는 당연히 사이노박테리아도 없었을 거고, DNA도 없었을 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복습합시다. 오중학 교수님이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셨나 모르겠는데 아마도 팽창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배경 목사도 하셨을 거고, 원소의 기원 얘기도 많이 하셨나요? 그건 별로 안 하셨지. 원소는 아무래도 화학자가 좀 컴포터블 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엔 아까 소개한 그 책에 빅뱅은 저는 세계 기둥에서 확실하게 지지된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 이제 우주의 팽창이 나왔죠. 우리 요 밑에 허블 얼트라 딥 필드라고요. 이 사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게 지금 인간이 찍어내는요 가장 멀리 있는 전체 사진이에요. 이 그 적색 편의로부터 계산하면 저기 멀리 있는 은하가 130억 년 광년 정도 있대요. 130억. 아니 그러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나서 그 사이에 언젠가 이제 별과 하나가 생겼을 텐데 이건 굉장히 초기에 은하일 거예요. 그런데 자, 저 은하들이 지금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고 있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면 빨리 멀어가고 그게 우주의 팽창이고. 근데 그런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오죠? 빛으로 와요. 예, 빛으로 와요. 빛의 스펙트럼의 편이 즉 빛이고. 예. 자, 이제 그거는 은하로부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 목사는 아무래도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좁은 공간, 그죠? 빈 공간에 지금 배경 목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상당히 온도가 높았겠죠. 약간 지금보다 높았을 테고, 지금은 이제 한 3도 K 정도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은하가 있고, 은하 사이에 배경 목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서인 원소의 분포, 우주의 어떤 원소가 어떻게 많으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빅뱅을 지지하는 단서인데,
저 별과 은하, 저 은하를 보면요. 이게 전부 거의 다가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 3, 헬륨 1, 3대 1의 비율, 질량 비율로 있고, 예. 그 다음에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도 이게 또 수소, 헬륨이 있어요. 아직 별이 못 된.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서는 지금 저 빛을 내는 은하와 어두운 공간, 거기에 지금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측정해서, 아, 빅뱅이 맞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3대 1의 비율.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저건요, 결국은 어떤 공간적인 분포, 예, 세상 어딜 봐도 모든 은하에 3대 1의 비율로 헬륨 수소가 나온다. 수소 헬륨이 나온다. 그게 있는데, 이건 또 시간적인 분포가 또 있어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원소의 시간적인 분포. 우리 가까운 은하를 보면요, 우리 뭐 태양도 그렇고, 거기도 물론 수소 헬륨 3대 1인데, 나머지 뭐 철, 마그네슘 등등 이런 원소들이 미량이 들어있는데, 멀리 보면요, 점점 여기 줄어들어요. 이렇겠죠? 그 이제 스펙트럼의 그 강도를 보면 아는데, 이렇게 130억 광년된 은하를 보면요, 여기에는 수소 헬륨밖에 안 나와요. 무거운 원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벌써, 아, 이게 이렇게 출발해서 발전해 왔구나.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제 증거에 의해서, 아, 이게 이제 확실하게 지지가 되고, 이제 이 모델에 입각해서 우리가 원소의 기원, 물질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요게 이제 첫 번에 그 마지막 될 텐데, 그 물질의 기원을 이제 그 진짜 과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이제 10세기 들어와서 특히 후반부인데, 글쎄 놀랍게도 1978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펜지아스라는 분이 노벨상 강연에서 제목을 The Origin of Elements, 원소의 기원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분은 왜 노벨상을 받았는가 하니 그 지난 시간 배웠던 우주 배경 복사 발견으로 받은 분인데, 네? 근데 그때 같이 받은 분이 그 오른쪽에 있는 윌슨이잖아요. 그 두 분이 이제 강연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아, 윌슨이 그럼 내가 배경 복사 발견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펜지에스가 좋아. 나는 안 그래도 평소에 원소의 기원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빅뱅을 이만큼 알았으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어떻게 원소가 생겼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 그걸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소의 상성에 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아주 이게. 원소의 기원이 결국은 물질의 기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렉처에서요, 이걸 그 역사적으로 그 발전 과정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봅시다. 1930년대는요, 30년대는, 근데 이거는 이거예요. 별이 중심이냐, 별과 은하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전에, 별 이전의 어떤 상태가 원소 합성면에서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인데, 1930년대는 그 핵물리학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 중성자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서, 베테 같은 분들이 이제, 태양에서 수소가 융합하는 과정도 밝혀내고 등등 하면서, 이 별이 별의 원소 생성의 주된 무대다. 이런 이제 관점이 그때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태양 정도면요,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내부 온도가 한 1000만도 되고, 그 정도면 수소가 물론 반발하더라도 잘해서 융합이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철, 우라늄 이런 걸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온도가 별의 온도보다 10배, 100배 이렇게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건 아니겠다. 이렇게 해서 4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또 풍토가 바뀌어요. 그래서 40년대는요, 별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 프리스텔라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빅뱅 그 얘기예요. 아주 온도가 높은, 밀도가 높은 그 상황에서 모든 원소가 생겼다. 근데 이제 40년대 그걸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가모프라는 분이에요. 가모프가. 그래서 1948년에 그 아주 유명한 알파, 베타, 가모프라는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는 자기가 이름이 들어간 줄도 몰랐는데 가모프가 집어넣어서 알파, 베타, 가모 하느라고. 근데 그게 48년에 그 논문을 찾아 읽어보면요, 그 정말 초기 뜨거운 빅뱅 우주에서 수소부터 나머지 모든 우라늄까지가 모두 생겼다는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억지로 논문을 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무리예요. 잘 안 맞아요 또. 그래서 50년대 가면서 다시 또 별로 관심이 다시 별로 옮겨가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약간 별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면서
아니 그 별의 내부에서 상당히 높은 온도가 가능하겠다. 그게 이제 알려지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 40년, 45년 그때 우리 원자폭탄 개발하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데이터들이 예, 해방이 되고 우리는 해방이죠. 전쟁이 끝나면서 한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게 다 이렇게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왜 프레드 호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핵심이 뭐냐면요. 그때 원자폭탄 떨어뜨렸을 때 폭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 그 폭발 물질, 우라늄 이런 걸 집어넣고 이걸 굉장히 높은 밀도와 온도로 해줘야만 이게 폭발을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다가 우리 보통 소위 컨벤셔널 bomb 만들어요. 쭉 둘러싸고 그거를 순간적으로 폭발시켜요. 그리고 그 폭발하면서 물론 밖으로도 압력이 있지만 소위 내파 안쪽으로 압력이 걸리잖아요. 그거에서 이 물질이 높은 압력 온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핵폭탄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호일이 그걸 보고 이게 별에서도 그렇겠구나. 이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별로 가는 거예요. 50년대. 예. 근데 또 그래도 완전히 설명이 또 안 돼. 그래서 60년대 가서 드디어 이게 우리 하나로만 이렇게 밀어붙이려니까 문제고 가벼운 원소는 빅뱅 우주에서 생기고 무거운 원소는 별에 생겼다. 이게 이제 확립이 되는데 근데 60년대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배경 목사를 발견한 게 바로 65년이거든요. 그래서 빅뱅이 이제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빅뱅에서 가벼운 원소, 별에서 무거운 원소 이렇게 이제 저희 낙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기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원소의 기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수소는 빅뱅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탄소, 산, 기타 모든 거는요 별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헬륨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 학장님 나이가 얼마쯤 돼요? 네? 마음은 30대라고? 나는 138억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몸의 수소를 생각하면요, 138억 년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이에요. 그거 잘 안 믿어지죠? 수소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생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때 생긴 양성자예요. 그게 뭐 별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돌고 했지만요, 결국은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나는 자부해요. 나는 138억 년. 예, 정말이에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도입을 이제 대충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둘로 나눠서요. 그럼 빅뱅 우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소가 합성됐나? 요게 조금 어려우면서 이해하고 나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내가 옛날에 대학 때 이걸 내가 알았으면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분의 1은 별에서의 핵 합성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